근데 이 민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해를 좀 갖고 계신 게 문제예요. 그럼 박정희 정권은 인권을 뭐라고 얘기했냐? 이승만 정권은 그냥 반공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박정희 정부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뭔가 하나 또 얹어줘야 정권의 정당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보다 하나를 더 집어넣었는데 그게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이 얘기하는 인권은 고깃밥 먹게 해줄게.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 문제이긴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반공. 이 두 가지를 놓고 인권이라는 것들을 설명했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굉장히 원대한 계획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이제 그것도 당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권,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또 하나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이승만 정부 때는 12월마다 그 인권 주간 행사를 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적인 법률 상담 같은 걸 해줬어요. 짧은 기간 동안. 근데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는 이거를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권 기구를 상시적 기구를 만들어 놨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부당한 방식을 통해서 권력을 쥐게 되는 그 경우에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이렇게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이에요. 예, 그런 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사용이 됐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박정희 정부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얘기했다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적 인권이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적 인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전회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들이 얘들아, 여봐라, 뭐 지금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우니 거지들에게 뭐 거적을 나눠주도록 하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한국적 인권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박정희 정부에서 얘기하는 인권은 이게 됐든 저게 됐든 국민들의 뭐 반공이 됐든 아니면 경제 성장이 됐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이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왕들을 상대로 부르주아 계급이 저항을 하면서 처음에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저항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부 쪽에서 진행되었던 이제 인권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민간, 한국의 지식인들은 인권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썼어요. 기본적으로 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민권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민권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중에 자유권에 해당하는 영역을 민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국은 이 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만 개인의 자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요. 민족의 자유, 국가의 자유, 민중의 자유라고 하는 집단적인 권리로서의 민권을 얘기를 해요. 이게 민권이란 말이 처음에 한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게 독립협회 때 즈음이거든요. 독립협회도 이제 당시 한국의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엘리트들이 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인권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써요. 근데 뭐라고 논의들을 하냐 하면 그때가 이제 일본은 되게 나라의 국권이 넘어갈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 이 우매한 민중들이 저마다 자기의 인권을 떠들어대다 보면 나라의 위기가 더 가속화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인권을 얘기하지 말고 민족의 권리인 민권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한국에서 사용되었던 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서양의 인권이 개인주의적으로 발전되어 왔던 것들에 대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민권이란 말 안에. 그래서 장준하 선생이 대표적으로, 장준하 선생 아실런가? 네, 모르겠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정적 중에 한 명이었죠. 예, 가장 정치적 라이벌 중에 한 명이었고, 어느 날 등산하다가, 예,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를 오래 발행했고, 당시에 한국의 그런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의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사상계에서, 사상계의 목적은 민권을 제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상계가 발간 처음에 1호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그 사상계의 목차를 보면 민권이라는 말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인권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어떤 법관 하시는 분이 기본 인권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설명하는 글에서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민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해를 좀 갖고 계신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민권운동의 정점 그러면 4.19 혁명을 얘기하거든요. 이 4.19 혁명 때 고등학생들이 집에 막 유서를 써놓고 나가요. 이 유서에다 뭐라고 쓰냐면 민족의 재단에 나의 붉은 피를 바치겠습니다. 민족의 재단에 나의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막 이런 편지를 써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민권적인 사고예요.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 한 몸 희생되는 거는 개의치 않겠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떼거지로 죽어야 돼요. 저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 아니면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도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한 소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리영희 선생이라고 하는 그 민족주의적인 지식인과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진보적인 진영 기독교의 리더였던 목사님의 사고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죠. 리영희 선생 같은 경우에도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었고 장준하도 그랬다고 그랬는데 김재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떠한 유기적인 기계라고 생각하자. 그 중에 어떤 한 명이 죽었다. 그건 전체 기계로 놓고 봤을 때 부품 하나가 없어진 거고 엄밀히 얘기해서 고장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희생이 이 전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죠. 그만큼 개인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권이 있고 이 인권을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미국에 대한 사회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많았고 서구적인 사고방식도 많이 유입이 됐고 거기에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개개인의 굉장히 소중한 권리를 갖고 있고 이 권리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훼손하는 것은 곧 신에 대한 도전이다. 인간이 신의 뭐라고 할까요? 본따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을 본따 만든 게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자면 인간의 모습을 인권을 훼손하는 건 인간의 인간됨,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거고 이건 달리 확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훼손하는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굉장히 확장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특히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국사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제 한국에서 인권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1974년을 한국의 인권운동의 태동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언제나 독재 정부는 있어 왔는데 독재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한 근거로서 인권이란 단어를 사용한 게 74년부터 라는 거죠. 그때 그리고 이 74년에 어떤 단체들이 생기냐 면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이 만들어지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세계적인 단체죠.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국제사면위원회의 한국 지부가 만들어져요. 이 세 기구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엠네스티는 그냥 국제적인 기구이지만 이 안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굉장히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이 바탕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인권운동은 언제 시작되었냐? 1974년에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냐? 한국의 그리스도교 계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인권이라는 개념들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가능한 한 짧게 말씀드린다고 드린 건데요. 그래도 좀 길었죠? 요 흐름 안에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NCGK의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